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네. 1년 정도는 이제 다른 자산으로 좀 피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시 스쳐가는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어제 하루 동안만 나스닥이 4%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무려 15%나 빠졌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당분간은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데 그 체질 개선하고 나면 누가 살아남을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어떻게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갑작스럽게 인터뷰 좀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그거부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관세 전쟁 계속하겠다. 그리고 재정에 중독돼 있던 미국 경제를 디톡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우면 옛날 대통령들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계속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통령들과 분명히 다른 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관세부가 관련된 이벤트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G2 간의 무역 갈등이 2018년도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평균적으로 매겼던 관세율이 19.3%입니다. 재밌는 건 그동안 중국이 오히려 더 높게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았어요. 21.1%.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을 상대로 교육국을 상대로 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게 사실 미국 대통령 입장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예고보다 빠르고 그동안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던 이제 미국의 이상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트럼프 이갱 정부가 들어섰고 트럼프는 예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관세부가 이벤트 자체는 속도와 강도가 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 시장에서의 노이즈를 끝내는 그 이벤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종결자가 누구예요? 이번 달 빠르면 말에 발표될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불공정 무역 간에 그리고 트럼프 일개인 정부 때 중국을 상대로 맺었던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아마 그게 교육국에 대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표되고 난다고 하면 이제는 시장의 맷집도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라는 게 사실 지금처럼 표면화되지 않으면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될 수 있는 요인이 됐겠지만 빠르게 표면화되고 실행되고 있고 또 이게 빠르면 이번 달 말 결과가 발표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때릴 거야.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고 하지만 우리의 맷집은 세질 거야. 매의 강도는 좀 약해질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일 밤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고점 대비 최대 하락했던 폭 자체는 마이너스 8.6%입니다. 우리가 보통 10% 안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정장 정도로 의미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락장 진입에 대한 우려들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긴 하는데 의외로 10% 내에서 지금 하락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도하다기에는 하루새 낙폭이 너무 크기도 하고 사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줄곧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런 게 심리를 꽉 붙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4월 1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던 그 네,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맺었던 협정이 불합리하지 않은지 들여다보고 보고해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 보고하고 확실하게 때릴 거야, 덜 때릴 거야 이거 가르고 나면은 좀 다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이 될까요? 사실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제 트럼프 관세부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변곡점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제 증시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벤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12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동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을 줄일 걸로 지금 블룸버그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이제 올해 디스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기조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좀 늘리거나 그 강도를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고요.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제 AI 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거보다는 시장에서 해자되는 게 좀 약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17일, 21일 엔비디아의 또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가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플랫폼인 블랙엔 기반에 연동된 GB300하고 블랙벨의 후속 모델이 누빈이거든요. 이에 대한 칩 아키텍처를 발표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AI 붐이 재확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성장 둔화에 시장에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네.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주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생각들이 CME 패도 지투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의 횟수를 3번 정도 봤거든요. 네. 그리고 6월, 9월, 12월이었어요. 근데 간밤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당겨지고 있어요. 이제는 6월달, 7월달, 9월달 또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라고 그렇게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성장 둔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라고 하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가 또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이벤트들, 그러니까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12일 발표되는 부분, 17일에서 21일 엔비디아 GTC 2025 열리는 거, 그리고 18일, 19일 현지 시간이에요. FMC가 열리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달 말 빠르면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불공정 무역 간에 그리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중국이 합의했던 내용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결과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경로하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련의 상황을 놓고 너무 확대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은 아직도 미국 증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유럽과 중국으로 많이 건너가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얘기 한번 솔직히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이 요즘에 굉장히 확산하고 있는데 파월이 금리 내리라는데 말을 안 들어서 증시를 못 살게 굴어서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게끔 한다. 그러니까 즉 증시가 재미없으면은 경기 둔화 오는 거 아니야 해서 이 불안감이 이 돈을 국채시장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국채시장이 조금 증량해서 발행을 해도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그림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관세부가 또 이거보다 빨리 하고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그동안 4.4, 4.5 수준에서 경직성을 보였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빠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감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행정부이기 때문에 자금 수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하면 저금리를 유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재정 적자가 축소되는 효과를 보이려고 하면 통화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일부 의견이긴 하는데 이게 일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청취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마 방금 얘기해 주셨던 질문하고 연동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경제는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성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경제입니다. 그래서 월간 지표를 놓고 봤을 때 ISM 서비스업 지수가 2월 기준으로 53.5,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는 제조업이 너무 부진했거든요. 근데 2월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해 10월 저점을 형성하고 매월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도 개선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쉽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1분기 때 미국은 경기 침체를 보였어요. 분기로 봤을 때. 근데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때까지 미국의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평균적으로 2.7% 성장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산정하는 기간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1.8%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잠재 성장률을 실질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섣불리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NBER,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가 네. 미국의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은 2020년 5월 이후 경기 확장에 진입을 했고 올해 2월 기준으로 5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라고 하면 미국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올해 불거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년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년이요? 네. 왜요? 내년에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가 올해 2월 달에 역전이 됐어요. 이게 결국에는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는 사실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과거 패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10년물 3개월 금리가 역전이 됐죠. 그리고 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패턴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 역전을 놓고 한국 언론에서 이제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라는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그 패턴을 밟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준이 2023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고 2024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 8월 달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앞서서 한 달 전에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철을 모두 밟아온 상황에서 지금 10년물 3개월 금리가 정상화됐다가 지금 다시 역전됐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내년 2월 전으로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다시금 고조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에 대해서는 좀 피해 가셔야 되는 확률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네. 1년 정도는 이제 다른 자산으로 좀 피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시 스쳐가는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간밤에 낙폭은 스쳐도 한 방이었어요. 지금 내상이 커가지고 다들 헤드기어 안 쓰고 얼굴에 뭐 레프트 라이트 펀치 다 맞은 그런 기분인데 그럼 지금까지 쭉 빠져서 이제는 손실이 손절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될까요? 네,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요.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체 증시가 고점 대비 S&P 500 지수 기준으로 8.6%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은 15% 2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체 지수가 또 다시금 올라갈 때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상승 강도는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2월 정도까지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테슬라 포함되냐고 물어보시네요. 포함되죠. 네, 테슬라 때문에 지금 내상이 깊은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래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엔화 값이 어느덧 1,000원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800 얼마예요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살금살금 올라가고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조금 더 인상하면은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잖아요. 이런 것들 맞물리는 상황에 어떻게 증시 괜찮을까요? 일본이나 일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증시들. 전 세계 국가 중앙은행 가운데 BOJ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별도로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잃어버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경제 상황이 비정상적인 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써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된다라고 중앙은행장이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가 정상적인 경로하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 국가 다르게 일본 중앙은행은 매분기 금리 인상을 밟아 나갈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계와 기업들이 버텨낼 체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OJ의 금리 인상을 경기와 물가 가열 측면에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썼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는 행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4.1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본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1.4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양국 간의 10년차 금리가 2.7%포인트 정도 격차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투자하면 4.1, 일본채 10년물 금리에 투자하면 1.4. 미국 갈게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OJ가 금리를 올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될 여건들은 커지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청산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8월과 같은 금융시장 혼란이 나타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일본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금리 올려도 그러면 유동성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뭐 괜찮을까요?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전 세계의 증시 내에서 일본 증시가 조금씩 부각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지난해 10월 이후로 톡픽스 지수 기준으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금융시장의 맷집이 커지고 있어요.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본은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 이익 개선과 주주 환원을 통해 가지고 주가들이 좀 올라갈 상방 압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이 엔화 강세에 따른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일본 증시가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주주 환원 정책을 바탕으로 상승 압력이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엔화 강세 국면에서 일본 증시가 올라갔던 국면들이 상당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는 일본 증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한참 회자되고 있는 중국장은 어떨까요? 중국은 제가 딥시크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딥시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전체 증시를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중국의 AI 관련된 산업과 연동된 기업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딥시크 등장 이후에 제가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뷰의 변화를 좀 일목조연하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경제 심리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진국 함정에 들어가 있고 부동산 침체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좋아질 여지는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 관세부가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빠르게 꺼내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양해를 놓고 시장에서는
양의 전후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놓고 중국 증시를 좀 좋게 봐야 된다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 그게 빗나갔다라는 해석이 커지고 있잖아요.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실행 계획들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를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증시는 좀 하락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요즘에 그러면 뭐 일본, 중국 갔다 왔는데 신흥국으로 새롭게 눈을 좀 돌려보자. 그런다면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이 남아 있을까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이제 교육국들 상대로 하는 연도잖아요. 이런 국면에서는 신흥국이 좋아질 수 없어요. 단순하게 미국 증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됐던 증시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다들 막 찾고 있거든요. 네, 최근 논 US 내에서 신흥국 증시를 거론하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부과가 기존보다 높아진다라고 하면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여지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와 올해 수출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면 레벨 자체가 다운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심리 불안 이로 인한 증시 상승 여력들이 커질 여지가 없어요. 한국 증시가 지금 올라오는 거는요. 지난해 12월 27일 헌재에서 탄핵 준비 변론기일을 1차 시작하면서 원화가 약세가 제한되고 코스피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조기 대선 전까지는 정치 이벤트에 연동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신흥국 증시를 앞으로 좋게 봐야 된다라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아마 조기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면 한국의 경제 체력이 좋지 않다는 쪽에 시선의 무게가 옮겨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증시 향방을 조을질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돈 있는 형들이 다 어려워지는데 신흥국이 좋아지기가 어렵겠죠. 그럼 끝으로 유럽장 끝물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유럽이 올해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ECB가 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에는 전적으로 독일 성장 부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실 ECB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남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지나고 나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 역성장이죠. 역성장했죠. 2년 연속. 그렇기 때문에 ECB의 금리 인하는 앞으로 단행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유럽 증시는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 압력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올라야 유럽 증시가 따라서 올라가는 장입니다. 유럽 증시가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유럽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네.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뒤따라서 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네. 아마 이번 달을 기점으로 미국 증시는 다시금 상승 압력이 커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를 최우선 투자 국가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